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피해자 측이 오늘 오전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였는데요. 그 긴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오늘 저 목소리,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핵심입니다. 이 소식부터 좀 차분히 풀어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4년간 무려 20명에게 호소했지만 침묵했다.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법률 대리인이. 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사실 피해자의 호소를 조직적으로 묵살한 게 아니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이고요. 변호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부서 이동하기 전에 17명, 그리고 부서 이동하고 나서 3명에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시점과 그 시점에 따른 인원수가 정확히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 측이 아마 기록이나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예뻐서 그랬겠지. 특히나 부서 이동을 하고 나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서 부서 이동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다시 와주면 공무원 생활 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성추행을 당하고 참아주는 대가로 승진이나 이 정년이나 어떤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회유성 발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해당 발언을 한 관계자들은 단순히 성추행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이 돌아오라는 말은 성추행 방조 내지는 조장에 가까운 아주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평론가님, 짧게 하나 더요.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묵살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피해 측이 공개할 수도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녹취 파일은 오늘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네, 녹취 파일을 포함해서 성추행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도 오늘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시점에 몇 명에게 언급했는지까지 지금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 것 같고요. 하나의 증거를 오픈하게 되면 그 다음 증거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예를 들면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끝없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와 같은 공공국가단체에서 조사를 할 때 그때 공개하겠다는 게 피해자 변호인 측의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꼭꼭 씹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박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까 다시 비서로 좀 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 피해자 측은 이게 서울시의 조직적 회유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제목부터 보면 성고충 토로하니까 예뻐서 그렇겠지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서울시 관계자가. 그럼 예쁘면 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직원이라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동료든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예쁘면 뭐 속옷 사진 보내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대답이. 그러니까 저 굉장히 부적절한 대답이란 거는 뭐 더 이상 말해도 될 거고. 근데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시장에 직접 허락을 가다라 저 부분은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건데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죠? 당연히 시장에 인사권이 있어요. 다만 아주 선이 좋게 해석을 해서 서울시 관계자들 입장에서 이거 분명히 저 비서가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장실에 올라가 시장님 저 비서가 저렇게 호소하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말할 자신은 없고 해결은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비서가 좀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인사안 만들어서 시장한테 결제는 받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시장님 뭐 누구누구가 지금 뭐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이렇게 비서일이 힘드니까 다른 데 하고 싶다는데 이렇게 해주시죠. 근데 그 얘기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한테 결제 받아라고 그러면 시장이 결제해 주겠어요? 당신 왜 그래요? 그럼 이유는 뻔한데? 그러니까 저거를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30년 동안 앞으로 편하게 30년 그 자리에 계시려고 그랬나 보죠, 그분은? 30년 서울시가 본인들 거는 줄 아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은폐나 묵인 방조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어느 정도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비서가 얘기했던, 전 비서가 얘기했던 인사이동을 통해서 시장이라 좀 떨어져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장한테 결제 받아오라는 얘기는 난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의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 자막에 뭐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다면서 비서지 요구했다라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인데 참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상이 흐트러질 정도로 지금 이 피해자 측은 많은 고통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런 의혹까지,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굳이 20, 30대 중심으로 여성 비서를 뽑았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달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뭐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대체로 그 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비서분들 가운데는 20대, 30대들이 꽤 있고 또 비서진과 보좌진 중에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그 나이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그거보다 조금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6층 비서실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거는 비서들이 굉장히 많다. 장관실과 비교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비교해서도 비서들이 굉장히 많고 단순 비서뿐만 아니라 정무, 홍보, 보좌하는 분들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비서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비서진들의 대부분이 시민단체라든지 함께 예전부터 활동했던 분이라서 마치 정치적으로 운명 공동체처럼 돼가지고 조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한쪽으로 결정할 사안이 있고 또 비서진이 많다 보니까 내부의 경쟁이 40대 또 일어나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비서실 회식에 한번 참석한 분 얘기에 따르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이게 전원인 거잖아요. 이건 전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4월 14일 날 총선 전날 성폭행 사건도 일어났던 것 같다.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 비서실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박 시장은 떠났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한번 그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6층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박원순 전 시장 참모들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의혹이나 성추행에 보고를 해도 묵살당할 수밖에 없고 방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말씀.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박원순 시장, 특히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잘 되는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은 그거를 드러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묻고 넘어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모르는 상태에서 공간 가신 거예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실장 등이 최근 언론에 전혀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성폭력 발생 구조와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다뤄지고 마무리될 것인지 기관 내부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직접 핵심 당사자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고 서울시가 조사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물론 뭐 서울시도 인권위에 맡기고 좀 내부 조사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핵심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기자회견한 피해자 측, 변호인 측 얘기에 의하면 역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부로 얘기하는 건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그 아래선에서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명, 그다음에 인사이동 이후엔 3명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내부의 당합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소한 이후에 이제 그것이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 검찰, 서울시, 청와대까지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서 여기에다가 수사를 맡겼을 때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인권에다가 하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또 인권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3의 어떤 형태로든지 좀 나름대로의 강제권이 있는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피해자 측이 묵인과 서울시의 방조 정황까지 추가로 공개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의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이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 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의문이 드는 건 왜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수사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 영장을 청구하면 그냥 기각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건지 뭐 그냥 제 느낌 탓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 금요일 한번 기각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기각시키는 게 맞아요. 그거는 경찰이 영장을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확실한데 이게 사망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이러니까 법원에서 아니 사망 경위가 밝혀졌는데 타살 혐의도 없는데 왜 그걸 밝히려고 압수수색을 하지? 그러니까 기각시킨 겁니다. 네. 그건 기각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뭐 때문에 기각을 했고 일단 나오는 건 성추행에 대한 어떤 방조 이 부분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 아마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날 기각 같은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이제 보도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아직 경찰도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 뭐 재청구를 할지 아닐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일쯤 되면 왜 법원이 뭐 필요성이 없다고 겉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 이제 무엇 때문에 기각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각 사유가 나오면 그때 뭐 그런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짚어볼 게 피해자 측이 본질이 아닌 문제에 논점을 흐르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2차 가해일 텐데 장혜철 평론가님. 조국 전 장관도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SNS에 언급을 했고 임은정 검사 있잖아요. 그 팬클럽 회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 속옷 사진 귀엽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긴 한데요. 조국 전 장관이 2차 피해는 막아야 되지만 유죄 추정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제한다고 했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2013년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2014년 박기태 전 이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때는 유죄 추정 안 했습니까? 예. 뭐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비판했나요? 아니거든요. 그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굉장히 강도 높은 언어로 성추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왜 유독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런 사건에는 무고자들도 실제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과거의 트윗에서 했던 본인의 이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임은정 검사 팬클럽이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시물들 뭐 박원순 시장의 속옷 사진이 귀엽다 이런 말을 하는 일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남겼던 글처럼 그런 것이 2차 가해다 2차 가해를 하면 안 된다고 꾸짖어야 될 뿐이거든요. 그랬다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조국 전 장관에게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고 박수를 쳤을 텐데 그때 단호했던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는 사뭇 달라서 같은 성범죄라도 누가 저지르면 바로 꾸짖고 누가 저지르면 유죄 추정을 하면 안 된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말하니까 예뻐서 그랬겠지. 이렇게 오늘 서울시의 묵살 정황 말고도 주목할 만한 피해자 측의 주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새롭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여기 화면에 보면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에 접수된 그 바로 전날에 피해자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거든요. 오늘 2차 회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토의했던 그 방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검찰에 사실은 먼저 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 과정입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그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그 아마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월 14일 그 서울시 비서실 그 성폭행 사건을 바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서 하고 있으니 이 사건까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연락을 해서 아마도 그 유현정 부장검사와 김재련 변호사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8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7일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만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듣기에 이것은 단순히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한 게 아니라 뭔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해서 다음날 8일날 이제 잘 알려진 대로 4시 반에 서울경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선은 왜 면담을 취소했을까? 통화를 해서 만나기로 하고 취소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서울중앙지검이니까 당연히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그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법무부까지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박 시장에게도 간 건지. 김재련 변호사가 유출 당사자는 경찰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일 가능성을 굉장히 의미하는 것 같고, 또 이게 그럼 윤석열 총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을 윤 총장이 서울 북부지검에 배당할 수도 있었는데 중앙지검에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현정 부장검사가 왜 면담을 취소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화면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쨌든 김 변호사님, 확실한 팩트는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이 확실한 사실인데, 근데 검찰이 오늘 밝히기로는 상부기관에 이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절대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청와대, 경찰, 검찰 다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거지, 그 기관들이 다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믿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판단해봤더니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간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은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개인이 일탈행위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일단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보고 루트를 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어떻게 보고됐는지.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검찰의 구성원이든 경찰의 구성원이든 청와대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공식적 발표가 제가 고의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본인들을 파악하지 못한 구성원들 개인의 일탈행위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일탈행위라는 게 누군가가 특정한 제3자가 그냥 그걸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나 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그걸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으로서 국면은 또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찰 또는 청와대 둘 중에 한 기관에서 했을 거다. 왜냐하면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청와대에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날 검찰에도 얘기를 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도 아마 검찰도 이제 이 의혹의 대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창룡 후보자는 경찰이 흘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고소장 접수 내용을 보고받으셨다 하셨죠? 그죠? 누구로부터? 서울청 관계자로부터. 서울청 관계자 누구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서울청 관계자 누굽니까? 서울청 해당 부서. 해당 부서라고. 그 이야기를 왜 못하십니까? 누구한테 받았다? 특정을 하면은 또 개인정보.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그거 보고 라인입니까? 수사 라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군데요? 말씀하셔야죠. 그 정도 말씀 못합니까? G라인에 있는 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유출은 확실히 했는데 유출된 사람들은 경찰, 청와대, 검찰 다 아니라고 하고,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좀 저희가 짐작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아래 기관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 루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5월 달부터 시작됐다면 사전 인지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서울시 내부이든 여기서 유출되는 경로들을 두 번째인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젠더특보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젠더특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아시는 거지만 불미스러운 일,
그다음에 실수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랑 그날 저녁에 대책회의든 현안회의든 회의를 했다고 얘기하면 왜 그 회의에 전대특보가 거기 참석했을까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대특보가 쥐고 있고 전대특보가 분명히 경찰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카드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개별적인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젠더 특보와의 인연 때문에 꽤 많은 주목을 받았던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진의 질문이 맹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았. 오늘 조사 기자님이 오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아니 설명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임순현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시장한테 직접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자회견이냐? 여성 의원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기자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취재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글쎄요, 남인순 최고위원이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입장을 좀 밝히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임수경 젠더 특보에게 보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비겁한 침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임순영 젠더 특보가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7년 넘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로 정치권에서는 보는데 아무런 연락을 안 주고받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명쾌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비겁한 침묵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이 강력한 수사를 지휘해야 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침묵,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 왜 이번 사건에서 여당의 주요 정치인과 대통령까지 하나같이 침묵을 고수하는지 그 침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러 묵살 정황들을 공개했는데요. 저희도 한번 이 소식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